자, 이제 일반 영양학은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기술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일반 영양소를 기술하면서 과연 얼만큼을 먹여야 되느냐도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이제 얼마를 먹여야 되느냐를 좀 빨리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6대 영양소 진행을 하겠습니다. 6대 영양소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다 진행을 할 거고, 지방하고 단백질, 전분, 탄수화물에는 소화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되는 것들, 소화가 되는 것들, 다량 영양소 중에서 요게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분은 1kg에 4kcal 에너지를, 대사 에너지를 내고, 단백질도 4kcal의 대사 에너지를 내고, 지방은 9kcal 정도의 대사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에너지를 내게 된다. 그러면은 그 강아지, 고양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를 우리가 먼저 본 다음에 그 에너지에 맞는 만큼의 그람수를 먹이는 거죠. 최초로 해야 될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기초대사율 또는 휴직의 에너지 요구량, 반려동물에는 요거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논문 말고 47년도 논문도 동일하게 요 공식을 가지고 있다. 평균 70 곱하기 몸무게의 0.75승. 영양에서는 대사체중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몸무게 0.75승을 대사체중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0.75승을 인용해가지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체포 면적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몸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는 킬로칼로리다. 체중이 1kg입니다. 1에 0.75승은 1이잖아요. 그래서 70을 곱하면 70이죠. 체중 1kg인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가만히 있을 때, 휴식할 때,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이 70kcal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때, 입원해 있을 때가 가만히 있을 때겠죠. 그래서 입원장에 있을 때는 요 공식대로 이제 적용을 한다. 에너지다 그러면은 이렇게 총 에너지, 그로스 에너지, 다이제스티블 에너지, 메타볼릭 에너지, 넷 에너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하는데, 영양학에서는 메타볼릭 에너지를 씁니다. 총 에너지는 불에 태워가지고 나오는 열량을 얘기하는 거고, 총 에너지는 그냥 그 자체를 태웠을 때 나오는 열인데, 우리는 사람, 개, 고양이는 먹고 똥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가 똥으로 나오는 거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만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줌으로 나오는 에너지도 있거든요. 그것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똥과 오줌으로 나오는 거를 다 뺀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체내에서 활용하는 에너지다. 그걸 대사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한, 숨 쉬는데, 심장 뛰는데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의 계산 공식은 요거다. 그래서 단위는 킬로칼로리다. 그런데 얘네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1일 에너지 요구량은 휴직이 에너지 요구량, 가만히 있을 때 곱하기 뭐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강아지, 중성화한 애들이니까 대부분 1.6을 곱하고, 고양이는 맨날 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 요거까지 곱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필요한 에너지.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5살짜리 중성화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현재 체중에서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4에 0.75승 곱하기 70을 하면은 198인데 그냥 200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입원해 있을 때, 잘 때 필요한 에너지가 200kcal라는 거죠. 근데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6을 곱해야죠. 강아지니까. 그러면 320kcal다. 필요한 에너지가입니다. 그람수가 아니라 에너지가다. 그러면 1kg에 3200kcal, 100g에 320kcal를 가지고 있는 사료라고 한다면 100g 먹이면 되겠죠. 얘는 320이 필요한 애니까. 고양이다. 고양이는 아까 1.2를 곱합니다. 그래서 5kg다. 5에 0.75승은 얼마가 될 거고, 거기 70을 곱하면 이 정도인데 그냥 230으로 가정하고 1.2를 곱해서 280kcal가 필요하다. 100g에 280kcal를 가지고 있는 사료라면은 100g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보겠습니다. 강아지예요. 1.6을 곱합니다. 5.5가 현재 체중이에요. 근데 지금 먹이는 사료가 1kg에 4000kcal를 가지고 있는 사료입니다. 1kg를 다 먹이면 4000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사 체중은 이렇게 구해지고 70을 곱하면 251인데 250을 가정하고, 가만히 있을 때 5.5짜리 닥스훈트는 250kcal가 필요한 거다.
입원해 있을 때 요만큼이 필요하다. 근데 움직이니까 1.6을 곱해서 400이 필요하다. 1kg에 4,000이 들어있잖아요. 100g에 400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얘는 400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100g 먹이면 되겠죠. 그래서 100g 먹이면 400이 섭취되니까 400칼로리를 맞출 수가 있다. 그러므로 100g을 먹이는 건데 원래 공식은 킬로칼로리를 g당 칼로리로 나누는 겁니다. g당 칼로리가 4잖아요. 4. 내가 먹여야 될 칼로리를 g당 칼로리로 나누면은 그 그람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펫푸드를 먹였을 때 고양이다 5.5다 똑같이 계산을 하면은 이게 숨 쉬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런데 1.1을 곱해서 300이 들어가면은 1일 에너지 요구량이 맞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1kg에 3,000이 들어있고 100g에 300이 들어있으니까 100g 먹이면 되겠죠. 또는 지금 필요한 킬로칼로리에서 g당 에너지가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면 100g이 나오겠죠. 진돗개 14kg 똑같습니다. 보면은 14에 0.7 대사체중을 구한 다음에 70을 구해서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먼저 구하고 곱하기 1.6을 하면 800이 나오죠. 근데 1kg에 4,000 들어있죠. 100g에 400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800을 줘야 되잖아요. 200g 주면 되겠죠. 또는 800 나누기 g당 에너지를 해서 200g을 주면 된다. 강아지죠. 1.6을 곱하는 거죠. 7kg인데 칼로리가 이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7의 대사체중을 구한 다음에 300이 입원해 있을 때 에너지, 가만히 있을 때 에너지 곱하기 1.6을 하면은 480. 100g을 먹이면 350, 200g을 먹이면 700. 근데 480은 그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g하고 200g 사이 얼마? 또는 480 나누기 3.5를 하면 되는 거죠. g당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137g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0.75선 이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빨리 하는데 1차 방정식 공식도 있다. 그거는 이제 2kg에서 25kg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중에만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4kg다. 그러면은 120 더하기 70은 190이죠. 4kg짜리 강아지가 또는 고양이가 필요한,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건 RER이니까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190kca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말티즈 1.6을 곱하는 거고 현재 3kg인데 이만큼을 먹입니다. 3 곱하기 30, 이건 이제 3kg니까 아까 그 공식을 써도 돼요. 1차 방정식을. 2에서 25kg는 그걸 써도 됩니다. 그래서 3kg니까 1차 방정식을 써가지고 160이 나오고 곱하기 1.6을 하면은 요 정도 나온다. 그래서 256 나누기 4를 하면은 64g이 나온다. 고양입니다. 1.2를 곱하고 4다. 이것도 아까 그 공식을 쓰면은 190이고 228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해도 되고 228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급여량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킬로칼로리가 1kg당 몇 킬로칼로리가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료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일일이 보고 계산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주는 거는 요거죠. 요거 함량만 알면은 우리가 에너지가를 알 수가 있겠죠. 물은 에너지를 안 내죠. 수분이라 표기되어 있고 단백질은 조단백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에너지를 내는 거죠. g당 4kcal 에너지를 내죠. 지방은 g당 9kcal의 대사 에너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에너지 안 내고 비타민도 에너지를 안 내고 식이섬유, 흡수 안 되는 탄수화물도 흡수가 안 됐으니까 에너지를 못 내는 거죠. 칼슘 에너지 안 내고 인도 에너지 안 냅니다. 그 뭐가 빠졌어? 이 수분 있고 단백질 있고 지방 있고 미네랄 있고 식이섬유 있는데 칼슘인도 뭐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비타민은 뭐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적은 양이니까 안 봐도 되는 거고 요 함량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100에서 이거 다 빼면 요 함량이죠. 100에서 요거 다 나왔으니까 100에서 다 빼면 요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사료가 있다. 이 킬로칼로리가 안 나와 있어요. 대부분 안 나와 있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에서 사료 뒷면 한번 보세요. 킬로칼로리 나와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처방식은 아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워낙 그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 그대로 가져옵니다. 숫자를. 수분 함량 있고 건사료네. 조섬유 있고 이거는 안 나와 있고 단백질 나와 있고 지방 나와 있고 미네랄 있고 비타민은 무시해도 되고. 그래서 단백질이 내는 에너지 여기 100g이겠죠. 100g 퍼센트지니까 100g 기준에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24g이죠. 24g이 내는 에너지는 96kcal. 100g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내는 에너지, 100g 안에 지방이 내는 에너지, 그 다음에 탄수화물 요거 에너지를 내는 부위, 이거 전분, 스타치죠. 요거는 100에서 다른 거 다 빼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스타치가 내는 에너지는 요만큼. 100g당 이걸 다 합치면은 375kcal. 이 사료를 100g 먹이면은 대사 에너지가 375 정도 제공이 된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4.5kg짜리 중성하니까 1.6을 곱하면은 4.5니까 요 공식에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328. 100g을 먹으면 요만큼인데 실제 필요한 건 요만큼이니까 100g 좀 안 되겠죠. 또는 요거 나누기 0.375 g당이니까 3.75를 하면 되겠죠. 요거 나누기 3.75. 그렇게 해서 급여량을 도출할 수가 있고, 4.5kg한테 95까지 먹이라고 돼 있네. 근데 우리는 87로 나왔죠. 왜 이렇게 이게 더 높은가? 중성화 수술을 안 한 거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중성화 수술 안 하면 곱하기 2를 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곱하기 1.6을 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곱해주는 숫자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급여량이 약간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원료가, 이거는 이제 WD죠. WD는 어디 쓰는 겁니까? 체중 관리를 하는데 쓰는 것. 체중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식이섬유 함량을 높게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되는 거지만은 벌크를 형성하니까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좀 적게 먹어도 포만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조섬유를 많이 집어넣어줘요. 얼마 집어넣어줬습니까? 보면은 20%죠. 조섬유가 20%, 식이섬유 굉장히 많이 넣어줬죠. 이거는 소화가 안 됩니다. 똥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 사료를 먹으면은 그 전에 먹었던 사료에 비해서 똥량이 많아지겠죠. 변량이 많아집니다. 그걸로 이걸 먹었더니 변량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많아지죠. 식이섬유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에너지가는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흡수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에너지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단백 15, 조지방 6, 조섬유 20, 조해분 6, 수분 11. 그래서 전분, 부위가 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겠죠. 42%.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보면은 각각의 4kcal씩 내서 282. 그래서 100g당 에너지를 내는 게 282다. 여기 에너지가가 여기 안 나와 있죠. 에너지가가 여기 안 나와 있네. 일반 사료가 아닌데 안 나와 있네. 그래서 100g당 282. 굉장히 낮죠. 에너지 밀도가 낮은 사료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몸무게라도 좀 더 많이 먹여야 되겠죠. 에너지 밀도가 낮으니까. 아까 식이섬유가 많은 사료들은 변량도 그래서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단백부터 쭉 나와 있는데,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해분, 수분,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내는 그 전분은 100에서 이거 나머지 다 뺀 거죠.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 소화되는 탄수화물, NFE는 나이트로젠 프리 익스트랙트라고 이 공식을 썼을 때 용어예요. 그냥 영양학에서 이 공식을 써서 도출한 수치를 그냥 NFE라고 합니다. 질소가 빠진 어떤 그런 유기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29 곱하기 4, 7 곱하기 9, 40 곱하기 4 하면은 100g당 에너지가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킬로그램 다 먹이면은 3390kcal의 대사 에너지를 제공한다. 근데 5kg짜리 성견이죠. 요 공식을 써서 얘는 304가 필요해요. 100g 먹으면 요만큼이야. 그럼 100g보다 좀 덜 먹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90g 정도. 여기가 안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요건 습식 사료도 많이 먹이잖아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봤더니 이게 문제인데, 조단백 나와 있고 조지방 나와 있고 물이 많죠. 수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안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것을 다 빼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내는 에너지, 지방이 내는 에너지, 다 뺀 거, 탄수화물 내는 에너지 다 합치면은 100g 먹이면은 한 70kcal. 건사료는 높죠. 물이 적으니까, 물은 에너지를 안 내는 게 많으니까. 습식사료는 물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거죠. 수분 함량이 많으니까 에너지 밀도가 낮죠. 이때까지 막 300, 400 이랬는데 70밖에 안 나오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근데 4kg짜리 성견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이 아까 그 계산 공식에 하면은 하루에 300kcal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100g짜리 캔 하나 먹이면은 70이 들어가죠. 300이 들어가려면은 캔 몇 개 먹이면 됩니까? 한 4개나 5개, 4개 정도. 아까 그 사료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 이제 분양, 이제 2개월, 몸무게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펫시합에서 20알 추천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대로 먹였다가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kg가, 그러니까 0.8kg니까 0.8에 0.75승에서 70을 곱하면은 요게 숨 쉴 때 필요한 거. 근데 얘는 어린애잖아요.
곱하기 1.6을 하면 안 됩니다. 3을 해야 돼요. 3을. 그렇게 해서 한 180 정도가 1일 에너지 요구량이다. DER이다. 자, 그런데 사료를 이제 어린애들 사료는 요만큼, 그러니까 개고양이 다 3을 곱해요. 개고양이 완전 어린 성장기 애들은. 그래서 180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5g이 나온다. 요만큼 45g이면은 종이컵 반 정도 차는데 그게 20알 훨씬 넘어요. 그러면은 이 상수, 곱해지는 상수는 그럼 어떻게 다르냐? 가만히 있을 때 필요한 거에서 수치를 이만큼 곱해주는데 비만인 경우에 그냥 1만 해주고, 그 다음에 중상수를 했을 때 요만큼, 가벼운 운동 요만큼이고, 운동량이라든가 임신 여부, 성장기. 그래서 성견 체중의 50% 이하를 곱하기 3을 하고, 성경 체중의 5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2.5나 2를 해준다. 그럼 성경 체중의 50%가 어느 수준이냐? 이게 이제 적정 성장 곡선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많은 게 4kg, 성견이 4.5kg네. 여기 다 큰 거죠. 4.5kg가 된 시점이 12개월이죠. 이 개월수고 무게입니다. 12개월 때 4.5가 성견인 강아지가 반이 되는 시점, 3개월 조금 넘었을 때 시점이죠. 3개월 좀 넘으면은 성견 체중의 반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랐을 때. 그 다음에 적으면 적을수록 빨리 자라잖아요. 10개월, 아주 작은 소형견 10개월짜리가 성장 그 반이 됐을 때, 성견 체중의 반이 됐을 때가 1.1, 그러니까 3개월 조금 넘었을 때. 대형견을 보면은 리트리버, 예를 들어가지고 요거를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요 정도 보면은 이제 20개월 다 돼서 성장을 다 끝낸 거죠. 그죠? 반이 되는 시점. 요 정도죠. 4개월에 가까워졌죠. 꼬맹이들은 3개월에 가까울 때 성견 체중의 반이고, 대형견은 4개월에 가까워졌을 때 성견 체중의 반이다. 예방접종하러 왔는데 3개월 됐다고 합니다. 소형견이에요. 아, 얘는 지금 현재 2kg야. 아, 4kg 정도까지 크면은 정상적으로 크겠구나. 급여량은 3 정도. 아까 그 상수의 3이나 뭐 3에서 좀 2.5 사이를 적용을 해도 되고, 외기 온도. 그래서 춥고 더울 때 에너지 요구량이 더 많아진다. 근데 주로 뭐 다 실내 생활이니까 비슷비슷하겠지만은 이렇게 외기 온도에 따라 가지고도 에너지 요구량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임신, 수유, 성장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고관여자들 분들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대로 막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급여량대로 딱딱 계산에 맞춰가지고 먹였는데 살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산이 틀린 거죠. 급여량을 늘려줘야 된다. 살이 찌면은 그 계산이 너무 가평가된 거죠. 줄여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개체마다 다 다르거든. 사람도 많이 먹어서 살 안 찌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어도 살 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개고양이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강아지가 대사체중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아까 그거는 61년도 논문이고 요거는 47년도 개고양이 대상 논문. 평균이 70이고, 그러니까 아리아리 기초 대사량이 평균이 70인데 편차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48이고 어떤 애는 88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DER이에요. 1.2를 이미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55 플러스 마이너스 24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봤을 때 DER이든 RER이든 개체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일단 계산해가지고 급여하는 거는 일단 표준 급여량이고, 그거대로 해서 먹여봐가지고 체중 변화에 따라가지고 급여량을 조절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변화와 변 상태를 봐야 된다. 너무 많이 주면은 변이 질어지고 많아집니다. 너무 적게 주면은 토끼똥처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체중 변화가 더 중요하다. 자, 시추입니다. 현재 체중 3kg예요. 근데 CKG 스테이지 3예요. 처방식 먹여야 되겠죠. 근데 BCS도 2다. 레나를 먹여야 되는데 킬로그램당 4,000kcal 들어있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급여량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BCS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게 정상, 개는 4, 5가 정상이고 고양이는 5가 정상입니다. 그래서 1이 늘어날 때마다 10% 과체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CS가 2잖아요.
그러면은 5에서 3을 30%가 빠지면은 30%가 체중이 좀 적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상 체중 대비 30%가 적어요. 아까 3kg잖아요. BCS가 2잖아요. 30% 마른 거죠. 그러면은 4kg가 정상 체중이 되겠죠. 4에 30%가 1kg쯤 되니까 1kg 좀 넘겠지만은 4kg가 정상 체중입니다. 또는 이거는 돌아가셔서 보시면 된다. 자, 여기 신장질환, 네, 이번 시간에는 질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 제가 따로 이제 집어넣어 준 건데, 생존 기간과 관련된 요인인데 CKD3에 해당되는 강아지입니다. 근데 어떤 강아지는 CKD3, 같은 CKD3인데 3년 넘게 살았고, 어떤 강아지는 한 달도 못 산 거예요. 과연 이런 어떤 차이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뭐 수치가 3기라도 좀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가 있고 고인산혈증 여부가 있을 것이고 좀 단백뇨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BCS 근육량도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CS를 보게 되면은 좀 정상이거나 찐 애들이 오히려 오래 산 겁니다. 이거는 생존 기간이고 이건 생존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는 근육량, 머슬 컨디션 스코어, 근육량이 많은 애들이 좀 더 오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이거는 좀 그 뒤에 나온 그 전인데 100마리 대상으로 해가지고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똑같이 봤는데 살찐 애들이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똑같은 논문입니다. 똑같았어요. 살찐 애들이 정상에서 좀 마른 애들이 생존 기간이 짧았다. CKD3에서는 질소혈증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레날 다이어트를 급여를 해야 됩니다. CKD2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CKD2에서 초반. 질소혈증도 없고 그냥 크레아틴이랑 SDMA만 약간 상승한 상태고 단백뇨도 없습니다. 그때 레날 급여 하시는 것이냐? 레날 급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일반 사료가 더 낫다라는 거죠. 차라리 근육량이, 그러니까 레날 사료는 너무 과도하게 단백질이 제한된 겁니다. 근육량 소실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제한한 이유는 질소혈증으로 인한 요독증으로의 변화를 늦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단백질 할 때 그에 대한 관련된 연구들이 또 있으니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데, 핵심은 첫 번째는 만성 신장질환 초기에는 절대로 그 CKD3에 해당되는 과도한 단백질 제한이 된 펫푸드를 급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육량 저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생존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질소혈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장질환으로 인한 비유엔 수치가 증가한다. 그때부터 먹이시는 겁니다. 비유엔도 뭐 30대 초반 이때도 먹이는 거 아닙니다. 좀 높아져가지고 질소혈증이네 확실하게.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먹이는 거죠. 두 번째는 심장질환이 있어요. 꽤 많이 봤습니다. 심장질환 환자한테 예를 들어 이뇨제를 써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콩팥 질환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날을 급여한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리날 다이어트를 급여하는 거는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급여하는 겁니다. 예측해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병리적으로 변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측해서 먼저 예방 차원에서 먹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만성 콩팥 질환 3기에서 BCS2예요. 얘 살 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면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을 거 아닙니까? 살이 빠지면은 예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 공식대로 해서 급여를 하실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때까지 계속 했던 그 계산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많이 먹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살이 쪘어요. 7살 비숑 프리저 현재 8kg인데 BCS가 8입니다. 5가 정상이라고 하면은 6, 7, 8이니까 30% 미만인 거죠. 그러므로 정상 체중은 한 10kg쯤, 정상 체중 한 6kg쯤 되겠다. 그죠? 6kg 정도. 8에 30%가 한 2kg쯤 되니까 6kg 정도가 정상 체중이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트 사료를 급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를 주느냐? 아까 RER만큼 주는 거죠. 원래는 RER만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은 8kg가 6kg로 가야 됩니다. 목표 체중이 6kg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함량 속도입니다. 일주일에 1에서 2%.
저는 보통 한 2% 정도 적용을 합니다. 강아지는. 고양이는 1% 적용을 하고. 그래서 치료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아까 30% 미만이잖아요. 일주일에 2% 빼면은 15주면은 빠지겠죠. 정상적으로 그대로 간다면은 만약에 15주가 치료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RER만큼 급여해가지고 일주일에 만약에 3%가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럼 급여량을 좀 올려줘야 되고 일주일에 0. 몇 %밖에 안 빠졌어. 그러면은 급여량을 좀 더 줄여줘야 되는 거죠. 개체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 모니터링 해가지고 급여량을 조절해서 요 사이로 빠지게 한다. 음수량. 급여량을 했고 이제 음수량은 소형견은 그냥 일반 몸무게 1kg당 60. 중형견은 요만큼, 대형견은 요만큼. 고양이는 60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40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30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그거 30은 좀 적을 수도 있으니까 1kg당 40 정도면 굉장히 적당하다. 4kg짜리 성견이면은 240ml를 먹어야 된다. 그 240ml는 따로 먹는 물 더하기 사료에 들어있는 물입니다. 합친 물이에요. 근데 많이 먹는 경우도 있겠죠. 질병이 있는 경우죠. 콩팥질환이나 당뇨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쿠신 같은 그런 호르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는 간 질환 초기 다음 단요 나타나잖아요. 그 기준이 1kg당 100ml 이상 먹으면은 다음이다. 근데 이제 요를 보면은 투명해지잖아요. 요가. 그랬을 때도 이제 다음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5kg짜리 성견이 이 제품을 섭취한다면 추가될 하루 음수량은 요건 건사료죠. 건사료. 거의 물이 안 들어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5kg잖아요. 소형견이니까 곱하기 60을 하면 300ml죠. 얘는 따로 300ml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kg짜리 성견이 이거를 먹는다면 이거는 습식이잖아요. 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이미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일단은 킬로칼로리 안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g당 97kcal가 들어있고 얘의 1일 에너지 요구량을 계산하면 300이 나오고 캔 3개 먹어야 되겠다. 그죠? 캔 하나에 한 100 정도 들어있으니까 얘는 300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해는 되시죠? 그죠? 다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보셔도 다 그죠?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캔 3개에 들어있는 물이 얼마 들어있느냐? 요만큼 들어있죠. 225만큼 들어있죠. 따로 먹는 물은 15 정도만 먹이면 되겠죠. 캔 사료를 먹일 때는 따로 먹는 물의 양이 굉장히 적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된다. 고양이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고양이 다 해가지고 습식 사료가 하부요르기 결석 질환에 도움을 줍니다. 습식 형태의 식품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RSS인데 과포화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스트루바이트가 더 잘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pH입니다. 그래서 요게 잘 생기는 거죠. 이건 사료 하나하나예요. 파란 거는 건사료고 빨간 거는 습식 사료다. 파란 거 하나 요거를 먹이면은 이거는 스트루바이트 확률이 되게 높은 사료다. 요거를 먹이면은 스트루바이트가 생길 확률이 되게 낮은 사료다. 스트루바이트는 pH에 영향을 받는다. pH가 높을수록 생성될 확률도 높아진다. 하지만 이렇게 습식을 먹일 때는 pH에 상관없이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 사료는 pH를 높이면서 RSS도 높이는 사료인데 이 사료는 pH를 낮추면서 RSS도 낮추는 사료다. 그래서 이거 1 밑으로만 떨어지면은 그 스트루바이트가 잘 안 생깁니다. 칼슘 옥살레이트도 마찬가지다. 이 밑으로만 떨어지면은 잘 안 생깁니다. 웨스 다이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음수량을 높여주는 기전이다라는 거죠. 유리널이나 요즘에 힐스 SD가 다른 걸로 바뀐 것 같던데 그게 나트륨 함량이 1.2%예요. 1.2%, 소듐이 1.2%. 굉장히 짜죠. 짜니까 삼투압이 높아져가지고 수분 정체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음수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물량을 늘리는 겁니다. 건사료들의 기준, 접근 방법은. 근데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결석도 심해요. 하부요로기 결석질환과 함께 카디악 페일러까지는 아니지만 뭐 B2나 C단계, 그 전 단계까지라고 할게요. 그래도 염분은 좀 낮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리널이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럼 뭐 먹여야 되겠습니까? 결석이 좀 심해요, 지금. 카디악 웻 다이어트를 급여를 하면 되겠죠. 그냥 웻사료로 컨트롤이 됩니다. 결석 질환들은 웻사료로만으로도 컨트롤이 돼요.
간 질환과 함께 유리게시드는 별로 예전에 간 질환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유레이트라는 그런 결석들이 많이 생겼는데 유레이트 결석 있는 경우에 헤파틱 리버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외수로 해주면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려면 그냥 딱 기본적 접근은 개체 차이를 존중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물이라고 하면은 생수도 있고 수돗물도 있고 끓였다 식힌 물도 있고 정수기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물이 있잖아요. 어떤 애는 생수 좋아하고 어떤 애는 정수기 물 좋아하고 어떤 애는 따뜻한 거 좋아하고 어떤 애는 얼음 띄워져야지 시원한 걸 좋아하고 어떤 애는 그릇이 사기 그릇인 걸 좋아하고 어떤 애는 스테인레스를 좋아하고 유리를 좋아하고 높은 걸 좋아하고 큰 그릇을 좋아하고 작은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받침대를 좀 해줘야지 먹는 애가 있고 좀 낮게 깔아줘야 먹는 애가 있고 가득 따라줘야 먹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물에다가 뭘 좀 타주는 방법도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뭘 좀 타주는 방법인데 영양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개체가 좋아하는 형태를 찾아줘야 된다. 내가 꼭 옆에 있어야 먹는 애들도 있어요. 물을 밥그릇 옆에 놔두면 또 안 먹는 애들도 있어. 놔둬야 먹는 애들이 있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보호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 간식의 급여량은 킬로칼로리 기준입니다. 킬로칼로리 기준 약 10%를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350킬로칼로리짜리가 필요한 강아지였다라고 한다면 간식은 35킬로칼로리를 넘기면 안 된다. 그럼 35킬로칼로리는 얼만큼이냐? 건조물이면은 대부분의 경우 1kg에 4,000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100g에 400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0g에 40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린 거 기준으로 10g을 안 넘기는 게 좋다. 근데 사과나 이런 수분이 많은 거는 칼로리가 거의 대부분 그람수라고 보시면 돼요. 수분 함량이 많은 거. 사과 35g이면은 대충 35kcal라고 보시면 돼요. 건사료가 있고 홈메이드가 있다. 홈메이드를 아까 그 공식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대사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펫푸드 또는 그 음식의 흡수율은 단백질이 결정을 합니다. 지방하고 탄수화물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원료를 쓰더라도. 하지만 단백질은 원료에 따라 흡수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열 처리를 많이 하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아까 대사에너지는 흡수돼서 쓰는 거를 대사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흡수되는 게 많으면은 에너지가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연식을 할 때 제가 볼 때 거의 RER 수준이었어요. RER에서 약간 더 높은 수준. 흡수율이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홈메이드 식단을 한다. 그 계산을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계산 공식이 과평가될 수가 있으니 살찌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으시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분으로 가가지고 6대 영양소 중에 이제 첫 번째 수분. 무기물도 아니고 유기물, 무기물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탄소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근육을 먹는다는 얘기는 수분을 한 75%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에도 물이 이만큼 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잃어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수분을 조절하는 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콩팥, 알도스테론하고 이제 그 항인유 호르몬 가지고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음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게 이제 그 보호자분들 실제 임상에서 물 좀 많이 마시게 해주고 싶어요예요. 대부분의 질문은 밥을 많이 먹으면 음수량도 늘어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오래 굶으면 음수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단백질량이 많으면은 식품의 단백질량이 많으면 음수량이 늘어납니다. 고단백식이라 하면 음수량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나트륨, 염분 함량이 많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나트륨이 적으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주는 것보다 3-4번 주는 게 음수량이 더 늘어납니다. 밥을 많이 자주 고단백식이를 하면 음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밥을 가지고 음수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거 적정 수분 섭취량은 일단은 수분이 좀 많이 있는 식품은 대부분 다 수분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영양소를 먹어도 수분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를 만들 때 수분도 같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방은 100g을 먹으면 107g을 만들어내고
107ml를 만들어내고 탄수화물을 요만큼 만들어내고 프로틴 요만큼 그러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100을 먹으면은 그 중에 한 10에서 16은 물을 만드는 데 쓰더라. 고양이는 수분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FIC 같은 그런 특발성 방광염의 문제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과도하게 먹는 거는 킬로그램당 100ml 수준 이상. 관련 질병은, 수분과 관련된 질병은 이거는 물을 너무 적게 먹어서 문제고, 이거는 이 질병들 때문에 물을 많이 먹는 게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너무 이제 많이 먹이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염분 함량을 줄이는 이유가 체내 과도한 수분 정체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C단계로 들어가면 폐수종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게 포에 이제 물이 정체되는 문제잖아요. 그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뇨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억지로 물을 많이 먹여버리면은 그 문제가 더 가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적정 음수량 정도만 먹게 해야 되지, 막 억지로 많이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아까 봤던 거고, 가득 따르면은 195ml입니다. 195. 가득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 저기 쳐면은. 근데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가득이다 하면 180ml 정도 됩니다. 대부분 저울이나 눈금 음수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커피 잔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거 이제 아까 사료인데 유리너리 SO죠. 이거는 로얄캐닌 처방식입니다. 하부 요로기 질환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콩부터 해가지고 쭉 순서대로 쭉 나열이 돼 있고, 첨가해 준 게 있고, 조단백이 18% 좀 적은 편에 속하고,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소디움, 나트륨이 1.1%다. 보통 사료에는 0.3, 0.4가 들어있어요. 그 3배가 들어있는 겁니다. 굉장히 짜죠. 바닷물의 염분이 이 정도입니다. 바닷물의 소디움이 이 정도예요. 바닷물이 염분이 3%니까. 소디움, NaCl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디움이 한 1.2% 이 정도 돼요. 바닷물 정도의 짝이다. 짜니까 많이 먹겠죠. 음수량을 늘려주는 그런 포뮬레이션이다. 이거는 고양이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수량을 보조하기 위해서 어떤 물이냐, 생수냐, 정수기냐, 끓였다 식힌 거냐, 뭐 차가운 거냐, 뭐 이런 것들, 밥그릇이 사기냐, 스테인이냐, 유리냐, 물그릇이 내 옆에 있느냐, 집 옆에 있느냐, 밥그릇 옆에 있느냐, 혼자 있는 데 있느냐, 여러 마리가 다 있을 때 있느냐, 해가지고 높이가 물그릇 자체가 이제 높은 거냐, 낮은 거냐, 물이 가득 찬 거냐, 적은 거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득 찬 거를 선호하는 애들도 있고, 적은 걸 선호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 수염이 닿는 거를 싫어해서 가득 찬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수염이 닿아서 물의 양을 가늠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첨가해 주는 거. 그래서 뭐 그 고구마라든가 닭가슴살 끓였다가 익힌 거, 또는 이제 본 브로스라 그래가지고 뭐를 고아요. 뼈 있는데 거를 오랜 시간 동안 그거를 고우면은 육수가 생기잖아요. 그 육수에 위에 기름층 빼고 이제 식히다 보면 밑에 다 가라앉죠. 그걸 빼고 남은 중간 부분을 얼려놓습니다. 육각 얼음에다가 얼려놔요. 그렇게 해가지고 줄 때마다 하나씩 띄워주면은 그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풍미를 자극하는 경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조금씩 타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균형을 해치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을 좋아합니다. 이 유리너리 스톤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재밌는 논문이라 가지고 고양인데 수분 함량입니다. 밑에 있는 건 수분 함량이에요. 이건 습식이고, 이거는 애매하고, 이거는 반습식이고, 이건 건사료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분 섭취량입니다. 토탈 몸무게를 킬로그램당이 아니라 토탈 수분 섭취량이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요 정도 먹는 거면은 몸무게당 30ml 음수량이더라고요. 보니까 몸무게 기준으로. 논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수분 섭취량이 6보다는, 그러니까 수분 섭취량이 건사료보다는 그래도 한 50% 정도 되는 사료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습식을 먹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거죠. 아까 하부 요로기 질환이 있고 심장 질환이 있어가지고 습식을 먹이고 싶어요. 습식을. 근데 그 습식이 보니까는 뭐 25%도 있고 50%짜리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습식 50%짜리 습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음수량을 늘려주지 않는다. 75%는 섞여야지 음수량을 늘려준다. 되게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사료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불려줘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불려줘요. 그렇게 음수량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반반 섞거든요. 반반. 알갱이 반, 물 반. 그게 음수량의 증가를 유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고양이는. 강아지는 뭐 논문이 없지만 강아지도 뭐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사료가 요만큼이면 물은 2배 이상을 넣어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음수량을 촉진해 주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70% 넘어야지 음수량이 유의성 있게 늘어나더라. 그리고 요량도 70% 넘어야지 요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음수량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요거는 음수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유린 볼륨도 안 늘어나고. 요비중도 어느 정도 돼야지, 수분 함량이 충분히 섞여 있어야지 낮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칼슘 옥살레이트는 스트로바이트와 같은 그런 지표, 과파우더 지표도 이렇게 수분 함량이 많아야지 낮아진다라는 거죠. 급여량과 음수량에 대해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탄수화물로 넘어가는데 탄수화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소화가 되는 전분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식이섬유가 있고, 식이섬유는 비필수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능이 있어가지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특히 좀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유산균의 먹이가 되다 보니까, 프리바이오틱스다 보니까 유산균도 같이 겸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6대 영양소 중에 이제 탄수화물로 와서 2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익히면은 거의 100% 흡수가 됩니다. 식이섬유는 익혀도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높은 펫푸드는 변량도 많아지더라. 변에 에너지를 내고 이건 에너지를 안 냅니다. 구조는 결합 구조만 다르고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당이 연결된 형태다. 그래서 이렇게 당이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인데, 요거는 아밀레이스나 그 이탄당 분해 효소들, 락테이스라든가 말테이즈 같은 이탄당 분해 효소들이 잘라낼 수 있다. 근데 식이섬유는 못 잘라낸다. 그러므로 이거는 못 잘라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됐으니까 흡수도 안 되죠. 그러면 변으로 나간다. 이건 단당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흡수되는 기전인데 전분을 먹은 겁니다. 전분을.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다당류를 먹었을 때 알파 아밀레이즈는 구강에서 분비됩니다. 강아지도 분비가 돼요. 사람도 분비되고, 고양이는 좀 불확실하고. 근데 분비가 언제 되느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강아지의 경우. 구강에서도 분비되고, 그리고 그 12장,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분비가 돼가지고 소장에 왔을 때 이당류까지 분해를 합니다. 이당류까지. 알파 아밀레이스는 이당류까지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당류를 단당류로 분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말테이즈라든가 락테이즈라든가 이소말테이즈, 이런 것들이 이당류를 단당류로. 결론은 당 하나를 먹는 겁니다. 당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체내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당 하나가 들어오는데, 보면 이제 식물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동물은 이 포도당을 먹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게 이제 자연의 어떤 그 기본적인 순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에너지는 ATP죠. 그래서 예전에도 다 배웠던 거지만은 체내에 흡수된 혈류를 통해 돌아다니는 그 당 하나가 세포막 안으로 내려오죠. 세포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세포막 안에서 파이루베이트까지 이렇게 이제 산소가 없이 ATP 한 2개 정도 만들잖아요. 2개나 4개 만들잖아요. 요거를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이루베이트가 2분자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소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ATP를 한 30몇 개 만들고, 이걸 TCA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거를 만들 때 이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당이 아닌 지방이나 아미노산도 에너지를 만드는데 동원을 하는데, 이제 파이루베이트나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변환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이건 그냥 리마인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인데, 핵심은 당 하나가 들어가서 그게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고, 전분은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능이.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 전분을 안 먹어도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 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겠죠. 근데 전분을 안 먹어도 단백질과 지방을 가지고도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을 먹이기 때문에 100% 탄수화물 먹이는 거라고.
탄수화물하고 쌀은 다른 개념이죠. 탄수화물이 많은 식재료가 쌀인 거죠. 쌀을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주로 탄수화물이 들어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콩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많고 탄수화물은 다른 식재료, 곡물 식재료보다 조금 더 낮죠. 그 이제 핵심은 각 식재료가 다른 영양소도 가지고 있다. 쌀을 먹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식이 알러지는 단백질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식이 알러지는 단백질이 원인이잖아요. 면역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단백질이 아닌 예를 들어 감자를 준다. 나는 탄수화물을 줬으니까 식이 알러지가 안 생길 것이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알러지는 모든 음식이 다 알러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 전분은 이당류를 단당류로 분해하는 효소, 그 유당은 이당류잖아요. 락토즈라는 유당, 이당류. 근데 이거를 이제 보호자분들이 먹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우유를 먹어도 된다라는 분이 계시고, 어렸을 때 이 밀크를 먹잖아요. 모유를 먹잖아요. 그 아무 문제가 없잖아.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식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는 소장에서 분비되는 락테이즈라는 분해 효소인데 이당류 분해 효소죠. 근데 성장하면서 이게 감소합니다. 우유를 안 먹이면은. 그러다 갑자기 우유를 먹여요. 그러면은 바로 탈이 날 수가 있겠죠. 락테이즈가 이제 사라진 상태인데 갑자기 이당류가 들어오면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우유를 먹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먹여도 되는 거죠. 이 치즈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원입니다. 흡수율이 거의 100%에 육박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내과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코티지 치즈와 같은 하이 퀄러티 프로틴을 만성 콩팥 질환에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고칼로티 단백질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치즈를 갑자기 줄 수 없잖아요. 그죠?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음수량을 좀 늘리려고 우유 같은 거를 타줬어요. 근데 이제 다른 보호자 얘기를 듣고 나도 타줘야지 하는데 갑자기 타주면 설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유당이 치즈가 좀 적게 들어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시작해 볼 수가 있다. 고양이는 탄수화물 이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최초 아까 그 글루코즈가 세포질로 들어가가지고 글라이콜리시스를 하는 첫 번째 과정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효소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때 그 효소,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효소가 글루코카이네이즈하고 헥소카이네이즈죠. 여기. 그래서 이제 고양이는 요게 적게 들어있어가지고 당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당류를 많이 먹이면은, 잘못해서 많이 먹이면은 다른 에너지 흡수율도 떨어뜨린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 식물은 익혀줘야 됩니다. 단백질은 익히면은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단백질원은 식물성 원료는 익히면 익힐수록 전분은 더 소화가 잘 된다. 정말 많이 듣는 거가 있어요. 소형견에 비해서 대형견이 소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트리버들 당근 많이 주시거든요. 생당근. 똥으로 10중 8구 다 나옵니다. 흡수를 못 시켜요. 익혀야 됩니다. 익히고 갈아줘야지 흡수가 된다. 그래서 실제 옛날 논문인데, 감자를 줬더니 80%가 똥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걸 익히기만 해도 거의 80%가 흡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익힌 전분이 그래서 소화 능력이 뛰어나다. 임신견의 경우에는 그래도 당을 좀 줘야 된다. 당을 안 주고 그냥 자견 성장률이 떨어졌고, 이거는 지방 위주로 준 거예요. 저탄 아니면 탄수화물 낮추고 단백질 낮췄다는 얘기는 지방을 높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죠. 말이 안 되는 방법인데, 더 중요한 거는 요건데, 임신 수유 성장기 때는 고에너지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때 지방보다는 당이 좀 더 자견의 성장에 더 도움을 준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전분, 소화가 되는 그 부위는 익히고 갈아줘야 된다.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주면 똥으로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이거 나오는 애들, 소형견은 그래도 소화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익혀서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글라이세믹 인덱스인데, 홈메이드 시계 하시는 분들, 이제 당뇨 환자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임상에서는
크게 이게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당뇨 환자들이 무조건 간식을 먹여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무조건 간식 먹여야 된다고. 그 경우에 육류를 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육류는 당 수치를 그렇게 올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얘는 고기를 안 먹고 또는 그 육류와 뭔가를 섞어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쌀죽 같은 거 주면 안 되겠죠. 그냥 이런 거. 요 정도 수준부터 50 이하 정도부터는 그래도 당을 그렇게 올리지 않으니까 뭐 인슐린을 맞는 경우라도 뭐 이런 쪽으로 그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식재료 위주로 좀 추천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식이섬유로 넘어가가지고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되는 그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 같이 그러니까 산과 알칼리에 녹여가지고 녹는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고 끝까지 안 녹는 거 이게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는 전분입니다. 전분 다 다이제스트를 한 거예요. 이게 식이섬유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수용성이 높고 이쪽으로 가면은 불용성이 높아요. 수용성인 애들이 대부분 발효성을 띱니다. 발효성이 있는 애들이 프리바이오틱스로 쓰이는 거예요. 대장의 정상 미생물들의 증식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사료 포장지 뒤에 조섬유라고 돼 있는 거 이게 빠진 거잖아요. 조섬유는 요겁니다. 요거. 아까 산과 알칼리에 빠져나가는 거를 빼고 태워서 없어지는 거를 조섬유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사료 뒷면에 조섬유 20%라는 얘기는 총 식이섬유가 20%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수용성이 식이섬유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1원료가 뭡니까? 파우더드 셀룰로즈예요. 셀룰로즈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 식재료입니다. 불용성이에요. 이거는 정상 미생물이 먹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잘 못 쓰는 거예요. 발효가 잘 안 되는 불용성 식이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포만감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장 운동성도 개선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변비라든가 비만 치료에 많이 써요. 변비라든가 비만 치료에 많이 쓰는 소화 안 되는 식이섬유를 불용성 식이섬유를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 1원료에. 이건 어떤 사료겠습니까?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로 디자인된 사료다. 조섬유도 건사료죠. 조섬유도 20%죠. 이것도 곡물이 주로 있고 셀룰로즈도 있죠. 이걸 쭉 보면은 식이섬유가 15%.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살을 빼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 그래서 실제 식이섬유는 두 가지로 많이 쓰인다.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포만감을 주는 용도. 두 번째는 장운동성을 촉진하는 용도. 세 번째는 정상 미생물들의 증식을 도와주는 용도.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씁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비필수 영양소지만은. 그래서 이제 솔유블 또는 이게 퍼먼터블 합니다. 대부분. 그 다음 인솔유블은 논 퍼먼터블하고. 그래서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젤을 만들고 단점은 여러 영양소들을 좀 흡수를 방해하고 이거는 또 오래 정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장에. 근데 아까 셀룰로즈와 같이 불용성 식이섬유는 운동성을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콜로닉 트랜짓 타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운동성을 촉진해가지고 바로바로 배출시켜주는 쪽으로 쓴다. 그래서 변비 치료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점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장점은 미생물의 증식 그리고 장운동성의 조절 등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차 담즙산은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은 담즙이 분비되잖아요. 그게 1차 담즙산인데 그거가 이제 지방을 다 분해한다는 한 95%는 재흡수돼가지고 재활용합니다. 근데 5%가 대장으로 나갑니다. 대장으로 나가가지고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대사되는 그 형태를 2차 담즙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 디스바이오시스가 생기고 너무 또 없어도 대장에 이제 그 긍정적 기능 중에 하나가 대장에 또 지방 소화되지 않은 지방을 또
더 추가적으로 소화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식이섬유는 2차 담즙산의 과도한 어떤 합성을 좀 억제해준다. 너무 많은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이섬유가 각 식재료별로 얼마나 있느냐.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가 그래도 더 많이 들어있다. 근데 이 중에 수용성이 좀 많은 애들, 요런 애들, 주로 통곡물 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쓰는 경우보다는 실제 그 산업에서는 인위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식이섬유를 많이 씁니다. 프럭토올리고당이나 만난올리고당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특정 식이섬유, 아까 셀룰로즈라든가 빛 펄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곡물 식재료 가지고 식이섬유를 조절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식이섬유 원료를 따로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만 구분은 네 가지로 한다. 요까지만 하고 유산균은 좀 쉬었다 할게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수용성이고 발효성이고 소화가 거의 안 된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근데 대장까지 갈 거 아니에요? 안 돼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대장으로 가면 대장에 미생물이 살고 있죠. 그 미생물이 일부 발효를 하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휘발성 지방산을 만들어내요. 숏체인 패티애시드,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고, 이게 대장이 얻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안 만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대장의 에너지원으로 뷰티레이트 같이 이게 대표적인, 그래서 장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대장의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을 흡수해서 벌크를 형성을 하고, 발효성인 경우에는 너무 많이 주면 또 이제 변 상태가 길어지죠. 뭐 따로 보호자분들이 식이섬유를 따로 먹이는 경우는 없지만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식이섬유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제제들을 주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주면 변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그래요. 그 제제들은 대부분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발효성이고 미생물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역할들도 있다 보니까. 또는 셀룰로즈랑 섞인 거를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제가 볼 때 그 상황에 따라 달리 선택하셔야 돼요. 장 운동성의 촉진을 위해서라면 불용성이 많은 걸 주셔야 되고, 그 대장의 어떤 그 에너지, 대장 기능을 좀 더 원활히 하거나, 그 정상 미생물의 어떤 그런 증식에 좀 더 신경을 쓰신다면 수용성이 많은 걸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발효성이 강한 거를. 이렇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산업에서 프럭토올리고당하고 이눌린을 많이 쓰는데, 이게 원래는 식이섬유가 다른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데, 이건 특이하게도 오히려 촉진하는 역할을 해주고, 이런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배출하는, 질소와 같은 유해물질 배출하는, 그래서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질소 배출이 중요하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를 내지 않는 거고 벌크를 형성하니까 이런 고에너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종양성 질환 좀 진행이 되거나 만성 콩팥 질환이 진행이 되거나 심장 질환 진행이 되면은 마르잖아요. 그때는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함유한 걸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만 치료에 많이 씁니다. 식이섬유 빨리 또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것들, 이거는 산업에서 많이 쓰는 것, 제품으로, 영양제로, 사료로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식이섬유 이렇게 따로 곡물 형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해줍니다. 발효성의 동그라미 됐다는 얘기는 이게 강하다는 얘기고, 이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약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고, 이게 발효성이라는 얘기는 수용성하고 거의 매칭이 되고, 이거는 이제 정상 미생물 발육에 도움을 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설사한다. 점도성은 설사는 잘 안 합니다. 많이 줘도. 근데 이거는 장 운동성을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에 도움을 주고, 변비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것들이다. 그래서 이 원료들을 보시면서 내가 그 강아지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해줄 수가 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발효성 식이섬유를 얘기합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는 애들. 셀룰로즈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발효성이 강한 식이섬유, 프럭토올리고당이나 이눌린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럭토올리고당이나 이눌린의 경우에는 미생물이 이렇게 만들어낸 아까 숏체인 패티애시드들 중에 그 뷰티릭 애시드, 숏체인 패티애시드 3개가 있잖아요. 아세토아세틱 애시드가 있고, 뷰티릭 애시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세 개가 있죠. 거의 좀 이따가 지방할 때 또 나오니까 프로피오닉 애시드라는 세 개가 있죠. 이게 대장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뷰티릭 애시드를 그럼 섭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섭취하면 소장에서 다 들어가 버리겠죠. 대장까지 안 갈 거 아니에요. 소장에서 흡수될 거잖아요. 대장에는 이제 혈류만 가지고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즉시 그 대장 상피세포가 얻기에는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에너지원이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발효성 식이섬유를 줬더니 정상 미생물, 특히 이제 유산균의 저기가 양이 늘어나더라. 증식이 늘어나더라. 근데 적게 줘서는 효과가 없고 많이 줘야지 유해균이 그래도 좀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음식 기준이에요. 음식 기준. 에즈페드라고 돼 있으면 음식 기준이에요. 건사료를 100g을 준다. 건사료를 100g을 먹는 강아지가 있다. 근데 내가 얘가 정상 미생물을 좀 정상 미생물에 변이 좀 안 좋아서 디스바이오시스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식이섬유를 적용을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500mg을 적용하면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g은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g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한 2g으로 늘리면 또 설사합니다. 변 끝이 이렇게 또 뾰족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1% 건조물을 먹으면 거의 1%까지는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또 너무 많이 했다가는 안 되니까 혹시 변이 지러지거나 하면 좀 줄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생물에 도움을 주니까 면역,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 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산균이 아니라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연구입니다. 발효성 식이섬유에 대한 연구.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이렇게 유산균들의 증식이 증가하더라. 그 함량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제가 좀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